안녕하세요. 베리즈에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전산세무회계 자격증과 재경관리사에 적용이 되는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시험들에 대해서 개정세법 내용 들고 왔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편부터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 개정세법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면 전산세무회계는 4월 시험부터 적용을 하고요. 재경관리사는 5월달 시험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은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세 가지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나 이제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가 들어가는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접대비 명칭에 대한 변경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사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에서도 나오는 명칭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대한다, 접대비가 지출되었다 라고 했던 이 표현. 자, 23년도에 이미 예고편을 줬습니다. 24년도부터는 접대비라는 명칭을 조문에서 싹 지우려고 해.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이 되는 걸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뭐 때문이더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 거래요.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죠. 내가 거래처에 접대를 하였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래처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이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주겠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이 있었다라는 건 과거에 접대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라는 걸 명칭을 통해서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앞으로도 좀 주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전산회계 1급을 보는 친구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사실상 법인세법은 안 들어가고 소득세법도 안 들어가고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 다 못 외울 것 같아 혹은 다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여기까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규정입니다. 자,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할 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개인 사업자들을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별도로 규정을 해주면서 세금 신고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도록 해줬죠.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조금 더 써봐 라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간 기준점은요, 과거 8천만 원의 130%의 금액으로 상향이 되어서 바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이제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에 대한 기준점들을 물어볼 때 1억 400으로 상승을 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전산세무 2급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내가 그래,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걸 들어봤어 라는 걸 떠올리실 텐데요. 자, 의제매입세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입세액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죠. 면세 거래였습니다. 면세 원재료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서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요걸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실제로 없었던 매입세액을 있는 것처럼 의제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러면 이 의제매입세 공제율에 대해서는 뭐냐? 사실상 학습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한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제율에 대한 비율이 그대로 25년도에도 연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4년도 시험을 보시거나 25년도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기존에 있었던 교재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세액 공제 우대 특례 연장이죠. 자, 이 또한 연장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들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 전체 카드 결제액이나 현금 영수증 결제액의 1.3%의 이렇게 우대 세율로서 세액공제를 진행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 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법인은 안 되니까 이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줄 때 1%만 해야 되지만 1.3%로 한시적으로 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줬던 건데 그게 23년도 12월 달까지가 원래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원래대로 1%의 한도 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요 자영업자들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더 연장하자. 이 1% 500만 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여전히 작년처럼 1.3%의 공제율을 가지고서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1년에 한도도 1,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적용해주자라고 이렇게 26년도 12월 달까지 아주 넉넉하게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특례기한도 연장을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해서 23년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25년도까지 연장이 된 사례입니다. 이것도 뭐 별다르게 내가 학습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이거 23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24년도 시험에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혼자 들뜬 마음에 스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보고 가세요. 자, 간주 공급입니다. 이 간주 공급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가 공급이다, 개인적 공급이다, 사업상 증여다, 폐업시 잔존 제와. 그 중에 자가 공급에 면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든가 타사업장 반출이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 중 면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혹은 매입한,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즉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서 사왔던 걸 과세 사업으로 판매를 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세 사업 쪽으로 가져가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면세 사업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가져가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회사 내부에서 과세 사업 파트가 면세 사업 파트로 판매한 걸로 보고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비과세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과세 사업 쪽으로도 면세 사업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때는 뭐를 하라? 간주 공급. 우리가 10%로 판매한 걸로 간주하고 이 10%에 대한 매출세액을 똑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비과세 사업이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과세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의 범주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실제로 회계 1급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전산세무 2급에서도 이 정도까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또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면세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요. 이것도 특별하게 학습을 합시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연장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뭐 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산, 임산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수입하는 커피나 코코아 두 이런 것들 원래 과세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해 놨어요. 그 면세 적용해서 끝나는 게 23년도 12월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면세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김치나 두부는 한시적으로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뭐 비닐 포장을 했든 캔에 담아서 포장을 했든 상관없이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서는 사실상 막 엄청나게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바뀐 개정된 연도니까 혹시라도 출제자가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만약 중요하다면 저는 이 내용을 좀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사실 이제 수의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세 적용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얘기하죠. 우리 수의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저녁에 이제 평일에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소가 쌍둥이를 낳아요, 아니면 돼지가 이상해요 하면서 이게 달려가서 왕진 보시면서 이렇게 가축들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진찰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면세이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그렇게 치료
치료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려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병원비에 구애받지 않고 이 반려동물의 가족들이 잘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질병 예방 목적으로 예방주사를 맞는다거나 뭐 요 정도까지는 면세를 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병원 갈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피부병이라든가 눈병이라든가 귀에 나는 이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치료 목적 의료비도 함께 이제 면세를 적용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용역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 면세로 바뀌었어. 면세로 업데이트 되었어. 라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또 업데이트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포함해서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든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건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도 포함을 해주기로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해준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 방금 보셨던 그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들이요,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기준 금액이 1억 원 또는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에 제2기 과세 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왜냐? 1억도 있고 8천만 원도 있으니까 1억에 맞춰서 학습해야 되냐, 8천만 원에 맞춰서 학습해야 되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부터 그 다음 12월 달까지 이렇게 공급가액이 1억이었어요. 22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23년도가 되었겠죠. 23년도 이 앞에 6개월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야, 22년도에 1억을 넘었으니까 23년도 1월 1일부터 당장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렇게 바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월 1일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에는 1억이었던 공급가액이 23년도의 공급가액으로 기준을 잡으면 얼마겠어요? 23년도 공급가액일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해져서 이제 8천만 원. 이 23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8천만 원이다 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24년도 7월부터는 뭐가 될 것이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24년도에 뭐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더라.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면 꾸준하게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감소되었다, 축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사업자들은 꾸준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외워야 돼, 8천을 외워야 돼 라고 했을 때 사실 8천만 원이죠. 23년도에 8천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록하고 있다면 24년도부터는 7월부터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7월달 이후 시험에서 내가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추가해 줬는데요.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실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자, 매출자가 하죠. 근데 한시적으로 이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러한 사유들은 매출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공급계약 해제 변경이 되었거나 그 외에 이제 대통령의 시행령으로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 매출자가 소재가 불명이 되거나 혹은 연락 두절이 되었거나
혹은 매출자가 휴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업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선 부도 폐업이나 공급계약 해제 변경 이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매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 기한을 연장해서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는 해당 과세기간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즉 하나의 과세기간 정도의 기간만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지만 내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1년으로 2개의 과세기간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6개월 이내에 내가 입증을 해서 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할 거예요. 매입자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 기간을 좀 더 늘렸다. 1년이라는 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추가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요. 세금계산서 발급 X 그렇게 해주는 것 중에 외국 항행 용역. 자, 영세율 거래라고 해서 모두 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건 아니었죠. 여러분들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서 외국 항행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였단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 사례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만 외국 항행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해요. 이렇게 직수출 못해요.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로 따라 붙었더라.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에 이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물론 옆에 썰이 있어요. 상법에 따라 발행된 선화증권에 따라 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화증권이다 라고 해서 수출하는 사람이 배에다 물건을 실으면 그 배 선사가 나한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증권을 줘요. 그걸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그 선화증권에 따라서 내가 그런 물건을 배에 실었다, 수출하는 배에 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공급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라고 한다면 이 외국 항행 용역과 관련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해 라고 했었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90일 이내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세금 계산서 발급도 허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뭐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내용이 해당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규정이라든가 접대비 명칭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세무 2급, 그다음 세무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래된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인데 왜 보기에 답이 없지?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보는 화면처럼요.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촬영할 건데요. 소득세법이 정말 개정이 많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보시거나 재경관리사 보시는 분들은 꼭 다음 소득세법 편 강의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